가수 유나가 왜 이 노래의 제목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지었는가 찾아보니까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말에서 착안해서 이별과 사랑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김보경의 책 읽을 열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책을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밌게 읽을 만한 계기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바로 이제 가수 유나의 역주행 1위 곡인 사건의 지평선. 이 노래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댓글 찾아보면 이가 감성의 제목 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사건의 지평선은 어떤 과학 용어입니다. 블랙홀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고요. 이별을 다룬 이 노래를 제목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붙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과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교양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수 유나가 왜 이 노래의 제목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지었는가 찾아보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아랑 같이 한 인터뷰였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이제 공연을 다 못하잖아요. 집에 앉아서 우리 넷플릭스 막 미치듯이 정주행하듯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말에서 착안해서 이별과 사랑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유나의 노래 가사가 이별을 다룬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고 나면 그 과거의 기억들이 다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 과거의 기억들은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별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현실 세계의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겠죠.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내버리는 일과 같다는 것이 바로 유나의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노래 가사도 찾아봤거든요. 보면 이제 노래 가사에서 군데군데 이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의 탄생에 대한 과정을 암시하는 노래 가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이게 바로 이별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건의 지평선이 만들어진 대목도 가사에 있는데요.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을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엔 살아 숨쉴 테니. 사건의 지평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빛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것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때까지는 우리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지만 그게 끝나면 우리의 추억도 더 이상 되새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이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별을 다루지만 굉장히 씩씩한 노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이란 개념도 갈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미련, 이런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곡이잖아요. 이별 노래라고 생각하면 흔히 이렇게 되게 문과 감성이 이렇게 축축한 노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과의 어떤 과학적 용어를 가지고 와서 제목으로 삼고 이별의 과정을 별의 죽음과 블랙홀의 탄생,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바꿔놓은 것들이 요즘 세대의 감성에 굉장히 잘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도대체 뭔가,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지평선은 이해를 하려면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이 뭐냐면, 제가 노래 얘기랑 책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학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지평선과 블랙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유나의 노래 가사도 더 이렇게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우리가 과학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쉽게 말하면 아주 거대한 별이 남긴 검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들이 우리 지구 같은 별부터 해서 태양 같은 별, 그리고 태양보다 20배, 30배는 더 큰 별들, 이런 별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별도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블랙홀은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별이 죽어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란 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하려면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이라는 건 아시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력이라는 게 있고, 태양 같은 별을 보시면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를 막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밖으로 밀어내는 힘, 이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 안에 있는 핵융합하는 이 연료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별이 그냥 이렇게 힘을 잃고 빛을 잃죠. 그럼 이 엄청난 무게만 남게 되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중력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 붕괴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축이 일어나요. 블랙홀의 탄생에 대한 비유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이 커피잔 하나에 담길 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 계속 줄어서 심지어 이만큼도 아니고 크기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엄청난 밀도감이 생기니까 엄청난 중력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 작아져서 수면의 밑에 마치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아주 작은, 측정할 수 없는 뭔가를 남기게 되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중력의 장의 경계선만 남게 돼요. 이 경계선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빨아들인 대신에 이 힘이 너무 커서 안에 있는 것은 다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이죠. 빛은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빛조차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밖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블랙홀과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은 2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경계선이라는 사건의 지평선도 있는데요. 2번째 개념은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이에요. 이벤트 호라이즌이잖아요.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건데 결국 시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잖아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160억 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까지는 지금까지 알 수 있지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어떤 지점에서부터 관측할 수 없는 지점, 그 끝의 경계선을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물리학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물리 좀 어렵습니다. 저 물리 되게 어려워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 공부했는데 물리만 유독 못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물은 만점을 받는데 물리는 20몇 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물리만 싫어하느냐고 막 혼이 났던 기억도 있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세계를 다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뭔가도 상상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과학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이렇게 내고 보는 문과 감성만 충분한 사람들에게 물리학 책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소설처럼 시처럼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책, 바로 모든 순간의 물리학.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까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물리학자이고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얇습니다. 한국어판으로는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이 이탈리아판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7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얇은 과학책인 거죠. 일단 겁먹지 않아도 된다, 얇아서 너무 좋다, 이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덥석 손에 집었고요. 실제로 이 책을 냈을 때 카를로 로벨리가 이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물리학이란 개념도 어렵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고 고작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고 현대 물리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살까? 그래서 한 2000부 팔리지 않을까? 이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탈리아에서만
출간만 30만 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 출판사에서 가장 큰 출판 그룹이 바로 펭귄 그룹인데요. 펭귄 그룹 창사 이래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명쾌한 설명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모두 7개의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강의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사실 이해하기는 저도 좀 어려웠고 크게 2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꼽아라 이러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도 첫 번째 강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이고요. 2번째 강의가 양자역학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루프 중력 이론이 나옵니다. 이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이론은 바로 이 책을 쓴 카를로 로벨리가 연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다른 과학 교양서하고 다른 점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과학 연구자라기보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라면 카를로 로벨리는 이 사람 자체가 현대 물리학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연구자들이 쓰는 책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 한 명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학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모두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잘 알 듯 모른 듯 하지만 뭔가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했을 때 자기의 심정을 적은 대목이 있어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친구가 내기에 대고 아주 특별한 숨겨진 진실을 속삭여주고 그 진실을 통해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규칙의 베일이 벗겨지는 듯 했지요. 우리는 새로운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파헤칠 때마다 새로운 베일이 거칠 때마다 열광하게 됩니다. 뭔가를 느끼고 감탄하는 순간에 대해서 과학자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쓰는 책을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내가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뭔가 깨달았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 이제 과학을 연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과학의 세계를 막 입문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슴을 좀 두근두근 거리게 하면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2번째 장점은 이 물리학이라는 개념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학이 지금 현대의 과학이 규명하고자 하는 우주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공간에 따라서 또는 중력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별 주변에 이렇게 우리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또는 빛이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휘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휘어진다라는 상대성 이론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우주에서 달이 어떻게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는지 또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어떻게 돌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이 책이 다른 과학 교양서들보다 우리에게 이제 좀 특별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처해 있는 어떤 난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모순,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도 이 책이 담고 있어요. 오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를, 오후에는 양자역학 강의를 듣는 대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학생은 필시 두 강의 교수들이 어리석거나 학생들에게 한 세기 전부터 이어져온 완전히 다른 두 세상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전에는 모든 것이 연속적인 곡선 공간이었던 이 세상이 오후에는 에너지 양자들이 불연속적으로 점프하는 평평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읽고 너무 마음이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론을 읽을 때는 세상은 이렇게 다 설명되는구나 이런
이러다가 또 다른 이론을 읽을 때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리학에선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점이 없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좋았습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이런 말을 해요. 물리학 이론이라는 것은 완벽한 이론을 찾아내서 다른 이론들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그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새로 나오면 A라는 앞에 이론과 B라는 이 이론이 같은 세계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이걸 또 찾아내는 이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의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해진 정답, 오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모순 덩어리이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강의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됐던 앞의 얘기를 다룹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이 말했던 중력의 법칙하고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은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시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요. 양자역학도 양자역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란 개념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게 됐고 그것을 리만이라는 수학자는 어떻게 풀었고 그것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다시 어떻게 응용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마치 테니스를 치는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을 나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나 양자역학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의 과정을 다 밟아주는데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을 만약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아 이해가 된다 싶다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딱 끝나고 나면 머리 하나도 안 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짧고 쉽게 요약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머릿속에 과학 이론의 발전의 어떤 이정표 같은 거 이렇게 팍팍 박아주는 그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없고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세계를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마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과정과 되게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카를로 로벨리도 맨 마지막 강의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런 제목으로 뒀는데요. 우리의 지식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뇌과학이 없었던 시절에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과 뇌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도덕적 판단, 심지어 정치적 성향도 어쩌면 내가 일으키는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할 거야 라는 걸 아는 시대에 나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을 바꿔갑니다. 과학도 그런 면에서는 철학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과학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철학 공부할 때는 명쾌한 답을 원하지 않잖아요. 데카르트의 철학과 헤겔의 철학이 그렇게 서로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만 각각의 이론들이 다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총차를 줍니다. 과학 이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 가지 이론들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의 한계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란 책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란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까를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읽는 데까지 가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노래와 과학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 노래 가사를 다 이해하면서 읽지 않지만 뭔가 전달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란 노래 가사가 과학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 과학 개념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으로 은유로 다가오면서 논리적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너머,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별에 대한 아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 막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불끈불끈하는 용기가 생기죠. 내가 실현당했지만 다시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탄생했지만 또 다른 별은 탄생하겠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물리학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기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과학책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읽고 나서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작은 기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책을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리가 두려우신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모든 순간의 물리학, 까를로 로벨리 지음, 이중원 감수였습니다.